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신 우리 채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 통의 사연으로 보내주신 내용인데 처음 읽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끔찍한 일,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까지. 사람의 마음이란 게 정말 복잡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이라고 하고요. 올해 32살입니다. 기계부품 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3년이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저는 독일 출장 중이었어요. 급하게 비행기 표를 끊고 들어왔지만 어머니는 이미 연구차에서 나오실 때였습니다. 그때 느꼈던 죄책감이란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장 걱정되는 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광호라고 하시고 올해 68살이세요.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정년까지 근무하셨는데 은퇴하신 후로는 줄곧 어머니와 함께 시골 집에서 지내셨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많이 의기소침해지셨고 우울증 약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는 집은 시골의 한적한 곳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이웃집과도 거리가 좀 있어서 평소에 왕래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동네 부인들과 잘 지내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 아내 유정이가 아버지를 잘 모셔드렸습니다. 유정이는 올해 29살이고 평소에도 효부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 집에 자주 가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정말 친딸보다 더 잘해드렸습니다. 1월 중순 저는 태국 방콕으로 5일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때가 정말 추위가 심했어요. 연일 영하 15도를 오가는 혹독한 추위였는데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아버지 안부가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시지? 이렇게 추운데 혼자 계시니까 정말 걱정이야. 유정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자주 가서 난방도 확인하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있어. 아버지도 내가 오면 많이 좋아하셔.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가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우는데 유정이가 이렇게 아버지를 잘 모셔드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께 안부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으셨어요.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요즘 병원에서 받은 우울증 약을 먹으면 너무 졸려서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되네. 그럼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바꿔달라고 하세요. 유정이가 약도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 애가 정말 친딸보다 더 잘해준다. 아버지도 유정이를 많이 좋아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평소보다 더 자주 졸린다고 하시고 목소리에 힘이 없으셨거든요. 며칠 후 유정이가 아버지 집에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약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제가 챙겨드릴게. 그래, 고마워. 정말 수고 많이 한다. 그리고 아버지 집이 외진 곳이라 좋네. 조용해서 요양하기 딱이야. 그때는 단순히 아버지가 조용한 곳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정이가 이렇게 세심하게 아버지를 챙겨주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유정이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은 나름대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면서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는 것 같았고, 유정이는 정말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저는 회사 일로 바쁘긴 했지만 아버지 걱정은 덜 수 있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유정이의 계획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약물 관리를 자청한 것도, 아버지 집이 외진 곳이라고 말한 것도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가 그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직접 겪고서야 믿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정말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온몸이 떨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난 1월 말, 한파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연일 영하 5도를 오가는 혹독한 추위였는데, 특히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시골집이 걱정되었어요. 그 무렵부터 유정이가 아버지 약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복용하시는 우울증 약을 직접 챙겨드리겠다고 하더니 며칠 후에는 아예 약봉지를 가져와서 집에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아버지 약이 이렇게 많네. 응, 우울증 약이랑 혈압약, 소화제 이런 거 계셔서 그래. 그런데 아버지가 불면증도 있으시는 것 같아.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 그럼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 보라고 해야겠네. 이미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어. 불면증에 좋은 약도 처방해 주셨고, 그때는 유정이가 정말 세심하게 아버지를 챙겨주는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약까지 챙겨주다니 정말 효부 중의 효부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 목소리가 더욱 힘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요즘 약을 먹으면 정말 졸려서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되네. 그리고 머리도 좀 멍한 것 같고, 혹시 약이 몸에 안 맞는 건 아닐까요? 병원에 가보세요. 유정이랑 같이 의사한테 다 상담받고 가져온 약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 애가 정말 잘 챙겨주거든. 그때도 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우울증 때문에 더 많이 주무시는 게 마음의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버지 집에 들렀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오시면 금세 알아차리시고 나오시는데 그날은 한참을 노크해도 반응이 없었어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들어가 보니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서 깊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한참을 불러서야 깨어나셨는데 눈이 제대로 안 떠져서 몇 번 깜빡이시더라고요. 지훈이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아버지 너무 깊게 주무셨네요. 요즘 약을 먹으면 정말 잠이 많이 와서. 그리고 머리가 멍해서 뭔가 자꾸 깜빡해. 그때 유정이가 아버지께 따뜻한 차를 끓여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몸에 좋은 한약재 우린 거예요. 따뜻할 때 드세요. 고맙다. 유정아, 몸이 따뜻해지네. 아버지가 차를 다 드시고 나니 조금 더 정신이 또렷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유정이가 정말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챙겨주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정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핸드폰 배터리가 요즘 빨리 닳는다고 하시더라고. 제가 새로 설정해 드릴게. 응, 그래. 아버지가 그런 거 잘 모르시니까 내가 해주면 좋겠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것도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아니고 갑자기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2월 초 추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연일 영하 20도를 오가는 극한의 추위였는데
아버지가 정말 걱정되었어요. 유정이는 더욱 자주 아버지 집에 가서 난방 상태를 확인하고 식사도 챙겨드렸습니다. 어느 날 유정이가 아버지 집에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어떻게 이상해? 약을 드리려고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면서 좀 이상한 눈빛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유정이가 뭔가 불편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혹시 약 때문에 정신이 좀 흐릿해지신 건 아닐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추우니까 추운데 외출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에서 푹 쉬라고요. 유정이가 아버지의 외출을 제안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나이 드신 분이 밖에 나가시면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유정이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약에 수면제를 섞어서 의식을 흐리게 만들고 핸드폰도 만져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외출도 제한해서 점점 고립시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내가 시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약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서 유정이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을 때 목소리가 더욱 힘이 없으셨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머리가 계속 멍하고 자꾸 깜빡깜빡해서 뭔가 이상해. 병원에 가보세요. 유정이가 의사한테 다 상담받고 있다고 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때 아버지 목소리에서 뭔가 불안함이 느껴졌는데 단순히 우울증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정이가 이렇게 잘 챙겨주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 무렵 유정이가 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집 창고에 겨울용품들이 너무 어수선하게 있더라고.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그래? 그럼 고맙지. 아버지가 혼자서는 그런 거 정리하기 힘드실 텐데. 그때는 유정이가 정말 세심하게 아버지를 챙겨주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창고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유정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달이 지난 2월,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연일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키 175cm에 70kg 정도의 건장한 체격이셨는데 그때부터 눈에 띄게 살이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며칠 만에 67kg, 그 다음 주에는 6kg까지 떨어지셨습니다. 아버지,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먹겠어. 그리고 계속 졸리고 머리도 멍하고 혹시 약이 몸에 안 맞는 건 아닐까요? 유정이가 의사한테 다 상담받고 가져온 약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 애가 정말 잘 챙겨주거든. 그리고 어느 날 유정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약 드리려고 가까이 가면 자꾸 이상한 눈빛으로 보시고 정말 무서워요. 뭐?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약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웃분들도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아버지 집 근처에 사시는 이웃 할머니와 마주쳤을 때 그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너희 아버지가 요즘 많이 이상하시다던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그러는데 혼자 계시면서 정신이 좀 없으시다고. 그래서 우리도 괜히 방문하기가 좀 그래서. 그때도 저는 바보같이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정이가 울먹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정말 이상해요. 왜? 무슨 일이야? 제가 약 드리려고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제 손목을 잡으시면서 젊은 여자가 이렇게 와주니까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하지만 약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약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정이가 진짜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안해. 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아버지랑 한번 이야기해 볼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지도 약 때문에 그러시는 거니까 제가 좀 더 조심해서 모시면 돼요. 유정이가 이렇게 참고 견뎌주니까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른 며느리 같으면 당장 손을 털고 나가버렸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하니까요. 또 유정이가 창고 정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집 창고 정리했어요. 고마워. 그리고 창고 벽에 곰팡이 생길까봐 단열재 좀 붙여놨어요. 너무 추워서 곰팡이 생기고 할까봐요. 유정이가 정말 세심하게 아버지를 챙겨주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창고까지 신경 써서 정리해 주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 아버지의 상태가 더욱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로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힘이 없으셨고 말씀하시는 것도 예전보다 느려지셨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자꾸 잠만 와서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되네. 그리고 왜 이렇게 추우면서도 잠만 오는지. 혹시 감기 기운은 없으세요? 아니야, 감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계속 졸리고 머리가 멍해서. 그때 유정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정말 힘이 없으시네요.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유정이가 미리 저에게 심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약해지셨다는 것을, 정신이 없으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 무렵 아버지가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화장실을 정말 자주 가세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가시는 것 같아요. 배탈이라도 나신 건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사제도 함께 드리고 있어요. 장이 좋지 않으시니까요. 유정이가 아버지께 지사제까지 챙겨드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친딸보다 더 잘해드리고 있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아버지 집에 들렀을 때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 배가 아프신가요? 요즘 계속 배가 아프고 자꾸 설사를 해서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모르겠네. 병원에 가보세요. 유정이가 지사제 챙겨주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버지가 유정이를 정말 믿고 계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계속 말라가고 계셨어요. 얼굴도 많이 야위셨고 평소보다 훨씬 기운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유정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창고 문이 좀 헐거워졌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체인으로 고정해 둘게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많이 불면 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안전을 위해서요. 그때는 단순히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집이다 보니까 문이 헐거워질 수도 있고 바람에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유정이가 창고를 감금 장소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인으로 문을 고정한다는 게 밖에서 잠글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2월 말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영하 10도를 오가는 극한의 추위였는데 그 무렵 아버지의 체중이 63kg까지 떨어졌습니다. 7kg이나 빠지신 거예요. 아버지, 너무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정말 병원에 가보세요. 그래야겠네. 유정이한테 말해볼게. 하지만 며칠 후 유정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가기 싫다고 하세요.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시고 의사가 뭐라고 할까봐 무서우시나 봐요. 이상한 소리요? 약을 누가 바꿨다느니, 누가 자기를 감시한다느니, 정말 이상한 말씀만 하세요. 그때 유정이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정말 정신이 많이 없으시구나 싶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그런 피해 망상도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그때 진실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약을 누가 바꿨다는 것도, 누가 자기를 감시한다는 것도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 무렵 아버지의 핸드폰이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제가 수리소에 맡겨둘게요. 그래? 언제 고장났대? 며칠 전부터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셨다더라고요. 아마 배터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됐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집에 가보려고 했는데 마침 싱가포르 출장이 잡혀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유정아, 내가 출장 가는 동안 아버지 잘 부탁해. 걱정 마. 내가 매일 가서 챙겨볼게. 그때만 해도 유정이를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모시는 며느리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아내를 너무 믿었던 것,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제가 싱가포르로 출장을 떠난 그날부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나중에 말씀해 주신 것과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2월 말 제가 출장을 떠난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정말 많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기상청에서 예보한 대로 폭설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눈이 하루 종일 내려서 쌓인 눈이 4c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추위 속에서 아버지는 혼자 집에 계셨습니다. 이미 며칠 동안 유정이가 먹인 약물로 인해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63kg까지 빠진 몸으로 설사와 탈수로 기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유정이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평소처럼 약과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날은 특별히 따뜻한 숭늉을 끓여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가 정말 춥죠? 따뜻한 숭늉 끓여왔어요. 고맙다. 유정아, 정말 춥구나. 아버지는 이미 며칠 동안의 약물과 탈수로 인해 정신이 많이 흐인 상태였습니다. 손도 계속 떨리고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어요. 천천히 드세요.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아버지가 숭늉을 다 드시고 나니 평소보다 더 심하게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유정이가 숭늉에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수면제를 탔기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너무 졸리네. 잠깐만 눕자. 아버지, 잠깐 기다리세요. 창고에 겨울옷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혼자서는 무거워서 못 옮기겠어요.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지만 며느리가 부탁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너무 졸린데 금방 끝날 거예요. 무거운 것만 좀 도와주시면 돼요.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창고 쪽으로 따라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이미 유정이가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어요. 최소한의 담요, 몇 개와 물통, 그리고 딱딱한 빵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저쪽 구석에 있는 박스 좀 옮겨주세요. 아버지가 박스를 옮기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유정이가 재빨리 창고 밖으로 나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체인으로 문을 단단히 잠갔어요. 유정아, 문이 왜 안 열리지? 아버지가 문을 밀어보려고 했지만 약물로 인해 힘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체인으로 단단히 잠긴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유정아, 문 좀 열어줘. 왜 이러는 거야? 그때 유정이가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한테 하신 일들 기억나세요? 이제 벌을 받을 시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문 좀 열어줘.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수면제가 점점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거든요. 젊은 여자한테 그런 눈빛으로 보시고 그런 말씀하시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적 없어. 문 좀 열어줘. 너무 춥잖아. 하지만 유정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창고 안은 정말 춥했습니다. 난방이 전혀 안 되는 공간인데다가 그날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진 극한의 추위였거든요. 창고 안 온도는 영하 5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버지는 가져온 담요로 몸을 둘둘 말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담요 한 장으로는 이 추위를 막기가 역부족이었어요. 춥다, 너무 춥다, 왜 이러는 거지? 아버지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폭설로 인해 이웃들은 모두 집 안에만 있었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어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너무 춥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밖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고 유정이는 집 안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추위와 공포 속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담요 한 장으로는 영하의 추위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은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몸은 계속 떨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갑자기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싱가포르 호텔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만약 그때 알았다면 당장 비행기를 타고 달려왔을 텐데 새벽이 되어서야 아버지는 얕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추위와 피로로 인해 의식을 잃은 것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몇 시간 후 추위 때문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물이 필요해. 아버지가 창고 구석에 놓인 물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도 차가운 물이었어요. 이 추위에 차가운 물을 마시면 더 추워질 것 같았지만 목이 너무 말라서 어쩔 수 없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고 나니 또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이가 물에도 설사약을 탔던 거예요. 이미 탈수 상태인 아버지에게 설사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또 배가 아프네. 왜 이렇게? 하지만 창고 안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창고 한쪽 구석에서 용변을 보셔야 했어요. 그 추위와 수치심, 그리고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다음 날 오전, 유정이가 창고에 왔습니다. 체인을 조금 풀어서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좀 추우시죠? 아버지는 구석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떨고 계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입술이 파래지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좀 나가게 해줘. 너무 춥다. 정말 죽을 것 같아. 추우세요? 젊은 여자한테 그런 짓 할 때는 생각 안 했죠? 나는 그런 적 없어. 제발 믿어줘. 하지만 유정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물 한 컵과 딱딱한 빵 한 조각을 바닥에 던져 놓았어요.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변태 늙은이한테는 이것도 아까워요. 그리고는 다시 문을 닫고 체인으로 잠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차가운 빵을 조금씩 먹으며 버텨야 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추위와 탈수, 그리고 영양실조로 인해 몸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따뜻한 물, 조금만. 하지만 유정이가 가져다 주는 건 여전히 차가운 물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물에는 계속 설사약이 들어 있었어요. 그럼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세요. 제가 며느리에게 추행했습니다라고 말하세요. 나는 그런 적 없어. 왜 믿어주지 않는 거야? 아버지는 약물과 추위로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유정이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버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탈수로 인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추워. 너무 추워. 손이, 발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아버지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이었어요. 그때 유정이가 창고를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죽으면 어떻게 하지? 유정이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혼내주는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싱가포르 출장 마지막 날, 현지에서 갑작스러운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파업을 해서 모든 항공편이 하루씩 앞당겨졌어요. 덕분에 예정보다 하루 일찍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운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천운이었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왔다면 아버지는 정말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유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공항이야. 일찍 끝나서 오늘 들어가. 오늘, 내일 온다고 했잖아? 유정이의 목소리가 뭔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갑자기 일찍 와서 놀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응, 현지 사정으로 일찍 끝났어. 아버지는 어때? 아버지는 감기 몸살로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아버지 집에 들러서 인사드리고 갈게. 안 돼. 아니,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오늘은 그냥 집에 와. 유정이가 급하게 말리는 게 이상했는데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봐야지. 며칠 동안 못 봤는데 정말 안 돼. 감기가 심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며칠 더 쉬게 해드려. 결국 유정이의 말을 듣고 집으로 바로 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유정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고 얼굴도 창백해 보였습니다. 여보, 많이 피곤하지? 빨리 들어와. 아버지는 정말 괜찮으시겠어? 괜찮다고 했잖아. 감기 몸살이니까 며칠 쉬시면 나아지실 거야.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출장 갔다 오면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지 핸드폰은 고쳐졌어? 아직. 부품을 구해야 한다고 해서 좀 더 걸릴 것 같아. 그럼 집 전화로라도 안부 확인해 봐야겠다. 안 돼.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우면 안 돼. 유정이가 너무 적극적으로 말리는 게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감기 몸살일까?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아버지 집에 가보겠다고 했는데 유정이가 또 말렸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아직 많이 편찮으셔. 오늘도 하루 더 쉬게 해드리자. 그래도 얼굴은 봐야지. 너무 오래 못 봤잖아. 그럼 내가 먼저 가서 상태 확인해보고 올게. 괜찮으면 그때 가는 거로 하자. 결국 유정이가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30분 정도 지나서 유정이가 급하게 돌아왔어요. 여보, 아버지가 갑자기 어지러우시다고 해. 내가 좀 더 있어야겠어. 그럼 나도 같이 가지. 안 돼? 혹시 전염될까 봐. 나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때 유정이의 얼굴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계속 머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유정아, 너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는 괜찮아. 그냥 아버지 걱정돼서 그래. 유정이가 다시 나간 후 저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오후 3시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유정이가 뭐라고 해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더라고요. 집 안은 평소보다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방을 확인해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거실도 비어 있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시지? 그때 유정이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어요. 여보, 왜 여기 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안 보이는데 어디 계셔? 아버지는 잠깐 산책 나가셨어. 감기가 좀 나아져서. 이런 추운 날에 산책을? 말이 안 되잖아.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목소리 같은 건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나는 못 들었는데. 유정이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았어요. 그때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쪽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저기서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바람 소리일 거야. 오늘 바람이 세잖아. 하지만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목소리 같았어요. 창고 쪽으로 가보니 문에 체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창고 안에서 아주 약한 목소리로 대답이 왔습니다. 지훈아.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창고에 갇혀 계신 거였어요. 창고에서 들린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창고에 계신 거지? 그것도 체인으로 잠긴 창고에? 아버지, 급하게 체인을 풀려고 했는데 너무 단단히 묶여 있어서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정아, 열쇠 어디 있어? 왜 아버지가 여기에 계시는 거야? 유정이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유정아, 대답해. 왜 아버지가 창고에 갇혀 계시는 거야? 그건 유정이가 말을 더듬는 사이에 저는 필사적으로 체인을 풀었습니다. 손가락이 베어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마침내 체인을 풀고 창고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구석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계셨는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아버지를 안아들었을 때 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손가락 끝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창고 안에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구석에는 배설물 흔적이 있었고 차가운 물통과 딱딱한 빵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며칠 동안 이런 곳에서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19, 신고해야 해.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환자 신고합니다. 저체온증 환자예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대원들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아버지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보라색으로 변했다고 하니까 정말 위험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유정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벌을 준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버지가 절 이상한 눈빛으로 보시고 손목 잡으시고 젊은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렇게 죽을 뻔하게 만들 일이야? 너 정신이 나간 거야? 유정이는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더니 비틀거렸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하지만 저는 그런 유정이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더 위급했거든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옮기면서 말했습니다. 체온이 32도입니다. 중증 저체온증이에요. 바로 병원으로.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받으시는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고통을 며칠 동안 혼자 견디셨다니.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이제 안전해요. 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뜨시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훈아, 정말 추웠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실려 들어가셨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 주었는데 정말 위험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체온이 32도까지 떨어졌고 중증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뻔했네요. 회복 가능성은 어떤가요?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발가락 끝 부분에 동상 위험이 있어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 순간 경찰이 왔습니다.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는데 명백한 감금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거였어요. 신고자분이신가요? 현장 상황을 보고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아내가 제 아버지를 창고에 가뒀습니다. 아내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병원 복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머리 아프다고 하면서 경찰이 유정이를 조사하려고 했을 때 유정이가 갑자기 아악 하며 머리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로. 유정이도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하루 사이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낼 때까지 말이에요. 아버지는 3주간의 집중 치료 끝에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 끝에 경미한 동상 후유증이 남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었어요. 유정이는 감금, 상해,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창고에 감금했던 증거들이 명확히 드러났거든요. 체인으로 잠긴 문, 창고, 안에 배설물 흔적, 그리고 아버지의 증언까지. 사건 발생 2개월 후인 4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셨지만 여전히 체중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신 상태였어요. 증인은 피고인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자세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창고에 가두고 변태 영감은 얼어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증언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도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피고인이 증인에게 음식과 물을 어떻게 제공했습니까? 하루에 차가운 물 한 컵과 딱딱한 빵 한 조각만, 그것도 바닥에 던져주면서 이것도 아깝다고 아버지가 증언하시는 동안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며칠간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그때 유정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정이가 머리를 움켜쥐며 법정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을 경련하듯이 떨면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응급 상황입니다.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정이는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로 실려 나갔고 재판은 연기되었어요. 병원에서 유정이는 응급 뇌CT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환자분 뇌에 거대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전두엽과 측두엽에 걸쳐 있는 악성 종양입니다. 크기로 봐서는 최소 1에 2년 전부터 자라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그게 행동에 영향을 준 건가요? 종양의 위치가 성격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환자의 판단력과 현실 인식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정이가 한 그 끔찍한 일들이 뇌종양 때문이었다는 건가요? 완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도 어려운 위치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유정이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는 왜 여기 있는 거죠? 유정이가 저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유정아, 나야, 지훈이, 누구세요? 저는 왜 병원에 있는 거죠? 의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종양이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까지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는 최근 몇 개월간의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니. 검찰에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였지만 뇌종양이라는 의학적 원인이 밝혀진 상황에서 말이에요. 재판이 재개되었을 때 유정이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뇌종양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설령 뇌종양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트라우마는 변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계획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힌 유정이가 미웠지만 동시에 그것이 병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신을 죽을 뻔하게 만든 며느리가 사실은 아픈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재판부는 결국 유정이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뇌종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유정이에게는 이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3개월 후 유정이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뇌종양이 말기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어요. 의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길어봐야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종양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더 이상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지만 동시에 3년간 함께 살았던 제 아내이기도 했거든요. 아버지는 놀랍게도 유정이를 문병 오셨습니다. 아버지, 안 오셔도 됩니다. 유정이가 아버지께 그런 일을. 그 아이도 아팠구나. 이제 알겠어.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으셨으면서도 유정이를 용서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였어요. 유정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의식 없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끔 잠깐씩 의식이 또렷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유정이가 갑자기 눈을 뜨고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응, 유정아. 나야? 내가 뭘 했는지 조금씩 기억나는 것 같아. 유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유정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아픈 상태였으니까. 아니야, 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모르겠어. 유정이가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기억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종양 때문에 했던 일이라고 해도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유정아, 아버지가 너를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 정말? 아버지가 정말 용서해 주셨어?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 내가 아팠던 거라고. 그 순간 유정이의 얼굴에 조금이나마 평안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유정이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정신이 또렷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유정아, 이제 편히 쉬어. 아버지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알겠어. 전해드릴게. 내가 제정신이었다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텐데.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유정이는 그렇게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고마웠어.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며칠 후 유정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평온하게 갔어요. 장례식 날 아버지도 오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몸이 아직 불편하신데 왜 오셨어요?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이었잖아. 아버지의 그 말씀에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도 저체온증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하시면서도 유정이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시는 아버지를 보니까 말이에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와 아버지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정이가 없는 집은 정말 조용했어요. 지훈아,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네,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는 출장 좀 줄여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에 알았잖아. 네, 그렇게 할게요. 그날부터 저는 출장 횟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2회, 3번은 아버지 댁을 찾아뵙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지냈어요. 아버지는 6개월간의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서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물리치료와 함께 정신과 상담도 받으시면서 트라우마도 극복해 나가셨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 가족 갈등 상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의 문제를 도와주고 계세요. 저는 정기적으로 유정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편히 쉬어, 유정아. 모든 게 병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셨고, 겨울이 되면 아직도 아버지는 추위를 많이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저는 더욱 세심하게 난방 상태를 확인해드리고, 따뜻한 옷도 충분히 준비해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질병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유정이가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유정이의 의지였다고 할 수는 없어요. 뇌종양이라는 질병이 유정이를 그렇게 만든 것이니까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유정이의 뇌종양을 미리 발견했다면 어땠을까? 그럼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죠.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유정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이 있다면 혹시 아픈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질병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버님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 사연을 보내주세요.